2022년 11월 열일의 날 오후 2시 17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어느 산자락의 사설 추모공원. 늦가을 비가 가늘게 흩뿌리고 있었다. 흰 국화가 빗방울을 머금고 무겁게 고개를 떨군 가운데 한 여자가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영정 앞에 서 있었다. 나이는 36. 키는 170이 조금 안 되어 보였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에 진주 귀걸이 하나만이 단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우였다. 영정 속의 남자는 48살의 중견 건설사 대표 박정환, 싸이는 심근경색. 그가 죽은 것은 결혼한 지 정확히 1년 11개월 만이었다. 그리고 이번이 서연우의 세 번째 남편이었다. 추모공원의 정원에는 늦가을 단풍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흙바닥 위에 붉은 잎과 노란 잎이 빗물에 젖어 들러붙어 있었고 그 위를 검은 구두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는 빗방울에 부딪혀 곧장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묘하게 차가운 가을의 비린내가 남았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망자의 가족이래야 누이 한 사람뿐이었고 그 누이는 영정 앞에 선 서연우를 한시도 떼지 않고 노려보고 있었다. 40 중반의 여자였다. 그녀의 입술은 얇게 다물려 있었으나 그 다물림 안쪽에서 어떤 말이 끓고 있는지는 한눈에 보였다. 다른 한 무리 검정 우산을 받쳐들고 멀찍이 비탈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키 185의 다부진 어깨,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강혁이었다. 그 옆에는 둥근 안경을 쓴 채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이에나가 흰 손수건으로 안경 아래 맺힌 빗방울을 천천히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검정 트렌치 코트는 단추가 끝까지 채워져 있었고 발끝에 신은 단정한 옥스퍼드화에는 빗물 한 방울 튀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옷매무새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탐정님. 세 번째예요. 이에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016년 첫 번째 남편 김도훈 42, 욕조에서 익사, 보험금 12억. 2018년 두 번째 남편 윤상혁 53, 등산 중 추락사, 보험금 23억. 그리고 오늘 박정환 48, 자택에서 심근경색, 보험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가입보험만 7건이에요. 적게 잡아도 40억은 넘을 거예요. 강혁은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빗방울 하나가 그의 검정 구두 코끝으로 떨어졌다가 그 위에서 미끄러져 흙바닥에 스며들었다. 총합 75억. 한 여자에게 흘러들어간 죽음의 값. 3번 다 부검에서는 자연사 혹은 사고사로 결론이 났어요. 보험사도 한 곳을 빼고는 전부 지급을 마쳤고요. 그런데 한 곳이 우리한테 의뢰를 한 거군요. 네, 대한생명. 지급 보류 상태예요. 의뢰서가 어제 새벽 도착했어요. 클레임팀 차장이 직접 가져왔고요. 그쪽도 마지막 패라는 거군요. 네, 그분 말씀이 이번에 지급하면 회사의 재보험사 라인에서 문제가 커진대요. 그리고 본인이 형사 출신이래요. 2001년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잠시 일하셨다고, 탐정님 성함을 그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강혁은 옅게 웃었다. 형사 시절에 그 골목들이 가끔 이렇게 시간의 뒤편에서 그를 부르곤 했다. 그것은 그가 사직했음에도 형사 시절에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는 어떤 끈질긴 인연 같은 것이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영정 앞에 서연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비탈 위에 강혁과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화장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입술은 옅게 다물려 있었다. 다만 그 눈빛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강혁의 얼굴을 한번 훑었다. 마치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혹은 오래 기다려온 손님을 마침내 마주한 안주인처럼. 그것은 1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선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안에는 묘하게 긴 시간이 흘렀다. 강혁은 그녀의 눈 안쪽 깊은 곳에서 작고 차가운 불빛이 한번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고 호기심도 아니었으며 그 둘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어떤 것이었다. 이에나의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강혁의 우산 손잡이를 살짝 잡았다. 그 작은 떨림을 강혁은 알아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산을 살짝 그녀 쪽으로 더 기울였을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강혁의 시선은 영정 사진 옆에 놓인 작은 꽃다발 하나에 머물렀다. 흰 국화들 사이에 단 한 송이 짙은 자줏빛의 꽃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디기탈리스 심장에 작용하는 식물성 독을 품은 꽃이었다. 애나 씨, 영정 옆에 자줏빛 꽃 보이십니까? 보여요. 디기탈리스. 보통 장례식 꽃다발에는 쓰지 않는 꽃이에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이에나는 흰 손수건으로 안경알을 다시 한번 닦았다. 그러나 닦으면 닦을수록 그녀의 안경 너머에서 어떤 풍경은 더 또렷해지고 어떤 풍경은 더 흐려졌다. 그것이 사건이라는 것의 본성이었다. 같은 날 저녁 7시 마포구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검게 흘렀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진 채 강혁은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송태풍 박사가 그리고 옆자리에는 이해나가 또 그 옆에는 조수 나정희가 자리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300평 사무소의 동남쪽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길이 12m의 검은 대리석 테이블 위로 송태풍 박사가 직접 설계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천천히 떠올랐다. 푸른빛의 입자들이 공기 중에 모여 사진과 글자가 되었고 그 빛의 가닥들이 네 사람의 얼굴 위로 옅게 비쳤다. 송태풍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의뢰서를 펼쳤다. 그는 평소처럼 후줄근한 회색 티셔츠 위에 흰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만큼은 늘 외과의처럼 정밀했다. 대한생명 클레임팀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야. 세 건 모두의 의료기록,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그리고 보험 가입 시점과 갱신 내역, 그리고 추가로 세 사람의 사망 직전 1년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박사님? 이해나가 물었다. 세 건 모두 사망 전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익자가 서연우 씨로 변경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세 사람 모두 사망 전 3개월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같은 약국 결제가 한 번씩 잡혀. 같은 약국이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 드러그스토어. 호텔 드 노블 부속 메디컬 센터 바로 옆 건물. 테이블 위로 가벼운 침묵이 흘렀다. 나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30 중반의 그녀는 늘 어떤 말이든 끝내고 나서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사람이었다. 그건 정황 증거로는 강력하지만 법정 증거로는 약하지 않나요? 부부 사이의 수익자 변경은 흔한 일이고 같은 약국 결제도 사는 사람이 따라가는 패턴이라고 변호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지. 송태풍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 모두 검찰에서 내사를 했어. 그러나 세 번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어. 부검 결과가 너무 깨끗했거든. 정황은 차고 넘쳤지만 물증은 없었어. 그리고 정황만으로 재벌가의 며느리 혹은 며느리였던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이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무 깨끗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색한 것이군요. 형사 시절에 그 버릇이 다시 돌아왔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강혁은 현장에 들어설 때마다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떠올리도록 자기 자신을 16년 동안 훈련해왔다. 세 건 모두에 일관되게 있는 것은 막대한 보험금이었고 없는 것은 그 어떤 의심의 흔적이었으며 어색한 것은 바로 그 완벽한 부재 자체였다. 애나 씨. 서연우 씨의 신상 1986년 4월 7일생 올해 36이에요. 본 적은 전라남도 목포. 부모는 일찍 여의였고 외동딸이에요. 학력은 지방사립대 영문과 졸업. 첫 결혼 전까지의 직업은 호텔 라운지 피아니스트였어요. 피아니스트. 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해나는 태블릿 화면을 강혁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세 남자의 사진과 그들이 처음 서연우를 만난 시점, 그리고 그 장소가 정리되어 있었다. 세 남편 모두 그녀를 처음 만난 장소가 같아요. 서울 강남의 어느 호텔 같은 라운지바예요. 첫 번째 남편은 2013년, 두 번째 남편은 2017년, 세 번째 남편은 2020년. 모두 그 라운지바에서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듣다가 다가갔어요. 사냥터가 정해져 있었군요.
그리고 그 라운지 바는 강남에서도 특정 계층 이상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멤버십이고 한 달 회비가 700만 원이에요. 즉,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한 차례 걸러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강혁은 한참 동안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 명의 피아니스트가 사냥하기에 너무나 효율적인 자리군요. 네. 그리고 그 라운지 바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시설이 부속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호텔 부속 메디컬 센터. 라운지바 단골들에게 정기 검진을 우대가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새 남편 모두 사망 직전 6개월 이내에 그 메디컬 센터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처방을 받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그 처방을 내린 의사는 3건 모두 동일 인물이에요. 화면이 바뀌었다. 단정한 금태 안경의 한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떠올랐다. 42살, 내과 전문의 한정훈. 서연우 씨의 대학 동창이에요. 2022년 11월 열흘의 날 밤 9시 4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드 노블의 12층 라운지바. 낮은 조명이 황금빛으로 깔린 그 공간에서 검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천천히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제2악장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은 새로 들어온 젊은 연주자였다. 서연우는 남편의 사망 직후 잠시 연주를 쉬고 있었다. 라운지바의 천장은 검은 호두나무로 마감되어 있었고 사방의 벽에는 150년 된 영국제 가죽 소파가 둘러쳐져 있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작은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천천히 흐르는 피아노의 선율. 그것은 도시의 가장 비싼 침묵 가운데 하나였다. 강혁은 라운지바의 한쪽 구석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에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짙은 와인색 원피스에 흰 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고 평소에 단정한 묶음머리를 풀어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모습이었다. 둥근 안경은 그대로였으나 그 안경 너머의 얼굴이 평소의 그녀와는 다른 결로 빛났다. 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2번, 3번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애나 씨, 오늘은 그러니까 의뢰의 일부예요, 탐정님. 부부 동반 손님으로 위장해야 하니까요. 평소 모습으로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에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귓불이 살짝 붉어진 것을 어두운 조명 속에서도 강혁은 알아챘다. 그녀는 부검실에서도 김밥을 먹는 사람이었지만 강혁의 시선 앞에서는 종종 자신의 평정을 살짝 잃곤 했다. 그녀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았고 알기에 더 신중했다. 잘 어울려요. 애나 씨, 감사해요. 그 짧은 대답 뒤에 그녀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라운지바의 단골 명단을 입수했어요. 첫 번째 남편 김도훈 씨와 두 번째 남편 윤상혁 씨, 세 번째 남편 박정환 씨 모두 이곳의 단골이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세 사람 다 사망 직전 6개월 사이에 이 호텔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호텔 부속 메디컬 센터에서요. 강혁의 위스키 잔이 멈췄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건강검진이었나요? 네, 보험갱신 혹은 증액을 위한 검진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세 사람 모두 검진 결과지에 심혈관계 정밀 추적 권고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같은 표현이었어요. 같은 의사가 같은 표현으로 권고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권고를 따라 처방받은 약이 있어요. 세 사람 모두에게요. 한정훈. 라운지바의 피아노가 잠시 멈췄다. 젊은 연주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박수가 옅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음 곡이 시작되었다.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의 2번, 도시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 가운데 하나였다. 강혁은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라운지바 안을 둘러보았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자들, 단정한 정장, 비싼 손목시계. 그리고 그들 옆에 앉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자들, 없는 것, 가족 단위의 손님, 큰 웃음소리, 가벼움. 어색한 것, 라운지바의 가장 안쪽 자리, 피아노가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오늘 빈자리로 남겨져 있다는 것. 애나 씨, 저 안쪽 자리, 비어 있는 자리. 네, 저도 봤어요. 평소에는 누가 앉는지 확인했어요. 누가 앉습니까? 한정훈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 강역탐정사무소, 회의실 홀로그램 위에 세 남자의 의료 기록이 나란히 떠올랐다. 송태풍 박사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르며 자료를 비교했다. 푸른 빛의 선들이 그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그때마다 의료 기록 안의 특정 문구들이 붉게 강조되었다. 세 사람 모두 사망 3개월 전부터 4개월 전 사이에 메디컬 센터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어. 약 이름은 다 다르지만 성분을 분석하면 공통점이 보여. 공통점이요? 나정이가 물었다. 칼륨 채널에 영향을 주는 성분, 그리고 항응고제 계열. 단독으로는 정상 처방이야. 그런데 이걸 동시에 일정 기간 이상 복용하면 심장 전도계에 부담이 누적돼. 특정 조건이 더해지면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 특정 조건이요? 강도 높은 신체 활동,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그리고 술. 특히 자몽 성분과 함께 복용했을 때 송태풍 박사는 잠시 자료를 정리한 뒤 말을 이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디기탈리스 계열의 식물성, 미량으로도 칼륨 채널의 균형을 무너뜨려. 그리고 디기탈리스는 화초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 강혁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다. 장례식의 자줏빛 꽃. 네, 이에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꽃다발의 발신자 확인했어요. 청담동의 한 꽃집이에요. 그런데 그 꽃집의 단골 명단에 서연우 씨 본인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자기 남편의 영정에 자기가 디기탈리스를 보낸 거예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마치 어떤 종류의 사인, 지인 이 한 사람의 서명처럼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을 때 느껴지는 깊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강혁이 천천히 자료를 짚었다. 첫 번째 남편은 욕조에서 익사. 욕조의 뜨거운 물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두 번째 남편은 등산 중 추락 강도 높은 신체 활동. 세 번째 남편은 자택에서 심근경색 마지막 식사의 자몽 칵테일. 살인이라기보다는 사망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한 거예요. 이에나가 조용히 말했다. 부검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도 그래서예요. 약물 자체는 적법 처방이고 사망 시점에는 이미 대사가 끝났을 수 있어요. 남는 건 심장에 무리가 있는 사람이 그날의 활동으로 죽었다는 결론뿐이에요. 그리고 그 처방을 내린 사람이 한정훈. 송태풍 박사가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한 단계 더 어두웠다. 강탐정. 이건 살인이야. 그러나 법정에서 살인으로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살인이야. 처방 자체가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사망 시점에 약물이 검출되지 않으며 사망 정황이 모두 다르거든. 검사는 같은 결과 안에서 같은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결과가 모두 달라. 그러나 의도는 같지요, 박사님. 의도는 같지. 그러나 의도는 법정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특히 이렇게 정교한 사건에서는 강혁은 한참 동안 통률이 넘어 어둠을 바라보았다. 강력계 16년의 세월 동안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그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2년, 그리고 또 2년, 그리고 또 1년 11개월에 걸쳐 천천히 정교하게 마치 악보를 연주하듯 설계된 3번의 죽음이었다. 박사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 강탐정 청담 드러그 스토어의 매출 데이터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지난 10년치. 쉽지 않지만 시도해볼게. 송태풍 박사가 옅게 미소 지었다. 사무소의 인적 네트워크는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종종 가볍게 넘나들었다. 그것은 강혁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16년의 형사 생활과 5년의 탐정 생활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두께였다. 이에나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드러그 스토어 옆 골목에 작은 화초 가게도 있어요. 디기탈리스를 취급해요. 거기도 확인해 주세요, 박사님. 알았어. 2022년 11월 20하룻날 오전 11시 강역 탐정사무소로 한 통의 자필 편지가 도착했다. 흰 봉투, 검은 잉크,
그리고 살짝 익숙한 향수 냄새, 봉투를 연 사람은 나정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자마자 강혁의 집무실로 곧장 달려갔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편지의 글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잘 조율된 음표처럼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강혁 탐정님께 지난 11월 열일의 날 가평 추모공원에서 비탈 위의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한번 정식으로 뵙고 싶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11월 24날 저녁 7시 호텔 드 노블 라운지바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거예요. 선생님께 한 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우 드림. 이에나가 편지를 천천히 읽고 나서 손가락 끝으로 봉투의 가장자리를 매만졌다. 초대장이에요, 탐정님. 그리고 동시에 도전장이에요. 가야겠지요. 가셔야 해요. 다만 혼자는 안 돼요. 애나 씨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에나는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옆자리가 아니라 한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서 가겠어요. 그녀가 탐정님께 말을 거는 동안 저는 그녀의 손가락 끝까지 관찰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탐정님의 손목시계 박사님이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녀는 작은 케이스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겉모습은 평범한 스위스제 기계식 시계였으나 시침 가운데에 보일 듯 말 듯한 점 하나가 박혀 있었다. 초소형 카메라였다. 애나 씨는 늘 한 발 앞서 계시는군요. 제 직업적 자존심이에요, 탐정님. 이애나는 역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짧아서 강혁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2022년 11월 24날 저녁 7시 호텔 드 노블 라운지바. 강혁은 검정 정장 차림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평소에는 차지 않는 클래식한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셔츠 깃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형사가 아닌 한 명의 사내로서의 차림이었다. 라운지바의 가장 안쪽 피아노가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는 오늘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금태 안경에 단정한 회색 정장, 한정훈이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손에 쥔 채 라운지바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확히 7시 0분 서연우가 라운지바로 들어섰다. 그녀는 어깨가 드러난 검은 드레스에 진주 귀걸이 한 쌍을 달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라운지바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선들에 익숙한 듯 어떤 동요도 없이 강혁의 맞은편으로 와 앉았다. 그녀가 자리에 앉기 전 한정훈과 한 번 시선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선 안에서 강혁은 무언가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약속 같기도 했고 혹은 오래된 묶임 같기도 했다. 강혁 탐정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고 묘하게 깊었다. 마치 잘 조율된 첼로의 저음 같았다. 서연우 씨, 직접 뵙자고 하셨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강혁은 위스키 잔을 살짝 들었다. 세 분의 남편 모두 사랑하셨습니까? 서연우는 잠시 강혁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저 천천히 입꼬리만이 올라가는 그런 미소를. 사랑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주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혁 탐정님, 저는 17살에 부모를 잃었어요. 빚더미 위에 혼자 남겨졌고요. 20살에 처음 라운지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알게 됐어요. 세상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걸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랑조차 사치라는 걸요. 강혁은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래서 결혼을 거래로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거래라는 단어는 너무 차갑네요, 탐정님. 저는 그분들을 좋아했어요. 세 분 모두를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요. 그리고 세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고요. 그런데 세 분 다 돌아가셨지요? 네,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3번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라운지바의 피아노가 다시 월광 소나타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 위로
서연우는 천천히 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다. 강혁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흰 손,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손톱은 짧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피아니스트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끝마디 안쪽 오른손 검지의 두 번째 마디 안쪽에 아주 옅은 굳은 살이 보였다. 피아노 연주만으로는 생기지 않는 자리에 굳은 살이었다. 강혁의 시선이 그 굳은 살에 잠시 머물렀다. 한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서 이에나의 시선도 정확히 같은 지점에 머물렀다. 강혁 탐정님, 서연우는 강혁의 시선을 따라가다 천천히 자신의 손을 거두어 무릎 위로 가져갔다. 제가 한 곡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라운지바의 손님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의 미망인인지, 그녀가 몇 번의 미망인이었는지를.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그저 보았다. 검은 드레스 흰 손, 그리고 그녀가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여는 그 동작의 우아함을. 그녀가 친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작품 번호 23의 5번이었다. 첫 음이 떨어지는 순간 라운지바의 공기가 한 차례 가라앉았다. 그것은 베토벤이나 쇼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안쪽에서 어떤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강혁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발끝이, 페달을 누르는 그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곡이 끝나고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다. 박수는 길게, 그러나 어딘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잘 들었습니다, 서연우 씨. 감사해요, 탐정님. 서연우는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혁 탐정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나요? 강혁은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안에 머무른 것은 도전도, 유혹도 아닌 묘하게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었다. 그건 제가 답해드릴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 번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어요. 서연우는 천천히 잔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모금을 머금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탐정님.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라운지바를 나가는 동안 가장 안쪽의 자리에서 한정훈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라운지바의 입구에서 잠시 마주쳤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회의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곧바로 영상을 펼쳤다. 강혁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고 그 영상이 사무소 메인 서버로 실시간 전송된 것이다. 이에나가 영상을 정지시켰다. 서연우의 오른손이 클로즈업되어 떠올랐다. 화면은 4천만 화소의 해상도였고 손가락의 결까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자리에 굳은 살, 약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부위예요. 정확히는 막자사발의 막자를 오랜 시간 사용한 사람의 손이에요. 막자사발, 약을 가루로 빻거나 섞을 때 쓰는 도구죠. 약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실습으로 많이 사용해요. 일반인은 거의 가지지 않는 굳은 살이에요. 송태풍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림이 맞아 들어가는군. 한정우는 적법한 약을 처방한다. 서연우는 그 약을 받아 미세하게 비율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과 함께 남편에게 복용시킨다. 사망 시점에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고 한정훈의 처방전은 깨끗하게 남는다. 그런데 박사님, 나정희가 끼어들었다. 한정훈과 서연우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대학 동창인가요?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야. 송태풍 박사가 화면을 바꿨다. 옛 졸업사진 한 장이 떴다. 그것은 그가 청담 드러그 스토어의 매출 데이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이었다. 2008년 같은 대학 영문과와 약학과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 사진이야. 여기 가운데 서연우. 그리고 그녀의 옆자리 한정훈.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어깨를 살짝 맞댄 채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단순한 동창 사이의 것이 아님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한정훈의 손은 서연우의 의자 등받이에 살짝 걸쳐져 있었고
서연우의 머리카락은 그의 어깨 위로 살짝 흘러내려 있었다. 연인이었군요.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래요. 청담 드러그스토어의 매출 데이터에서도 흔적이 나왔어. 강탐정, 송태풍 박사가 자료를 한젓 띄웠다.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연우 명의로 결제된 약품 가운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품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그리고 그 처방 전의 발급인은 모두 한정훈이 서연우의 개인 주치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군요. 네, 더 정확히는 한정훈이 서연우의 약 캐비닛을 10년간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해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해, 애나. 서연우 씨의 첫 번째 남편 김도훈 씨의 자녀. 그러니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신상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보호자 현황. 부탁드려요. 그건 왜? 한정훈이라는 사람의 윤리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해보고 싶어요. 새벽 1시, 강혁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민혁 형이었다. 강민혁은 46,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였다. 강혁이 사직하기 전부터 그는 검찰에 있었고, 형제는 한쪽이 형사이고 한쪽이 검사인 그 묘한 위치를 16년 동안 지켜왔다. 혀가, 지금 통화 가능하지? 응, 내가 추적 중인 그 여자, 서연우. 위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 내려왔어. 강혁의 미간이 좁아졌다. 누가? 누군지는 묻지 마. 다만 그 여자가 처음 결혼했던 김도훈, 그 사람의 형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봐.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김도훈 첫 번째 남편, 그의 형은 현직 검찰 고위직 한 사람의 사돈이었다. 첫 번째 사건이 조용히 무혐의로 종결된 데에는 그 라인이 작동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첫 번째의 무혐의 결론이라는 방패 아래에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형, 만약 첫 번째 사건이 그때 제대로 수사됐다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없었어.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기까지 망설였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한다는 사실이 만약 새어나간다면 내 자리도 위태로워. 너도 알지. 알아, 형. 그런데 형? 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전화 너머에서 강민혁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혁은 그 침묵의 두께를 알았다. 그것은 형이 사적 감정과 공적 책임 사이에서 천천히 균형을 잡는 시간이었다. 혁아, 나는 검사야. 그러나 너한테는 형이야. 형으로서 말한다. 끝까지 가라. 다만 전공법으로는 안 된다. 한정훈을 먼저 무너뜨려라. 그가 무너지면 서연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위에서 막고 있는 건 서연우야. 한정훈은 아니야. 한정훈을 치는 건 그쪽 라인의 보호범이 바뀌거든. 알았어, 형. 고마워, 혁아. 한 가지만 더. 응. 내가 이 사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서연우가 아니야. 한정훈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내 자신이야. 이런 사건은 끝나고 나면 사람을 한켜 갉아먹어. 가족이 한 명도 살아남지 않는 사건은 아니지만 살아남는 가족이 너무 적은 사건이거든. 네가 무너지지 않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 좀 열어. 알았지?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형도 참 끊는다. 자, 전화를 끄는 강혁은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사무실 한쪽에서 이해나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김밥 한 줄과 따뜻한 보리차를 작은 쟁반에 받쳐 들고 있었다. 저혈당 예방이에요, 탐정님. 박사님과 저는 부검실에서도 먹어요. 강혁은 픽 웃었다. 애나 씨는 정말 한결같으시네요. 한결같은 게 제 직업적 자존심이에요. 그녀가 보리차를 내려놓는 동안 그녀의 손끝과 강혁의 손등이 아주 짧게 스쳤다. 두 사람은 둘 다 그것을 알아챘으나 둘 다 모른 척했다. 다만 그 짧은 온기가 다음 발걸음을 떼는 데에 작은 힘이 되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형이 그러시더군요. 이런 사건은 끝나고 나면 사람을 한켜 갉아먹는다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좀 열라고 하시더군요. 이에나의 손끝이 보리차 잔의 손잡이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안경을 살짝 고쳐 쓰고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강민혁 검사님은 가끔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네, 가끔 너무 정확하지요. 두 사람은 동시에 옅게 웃었다. 그 웃음의 결은 사건 이전에 두 사람이 함께 나눠본 적 없는 결이었다. 어쩌면 사건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놓고 가는 우편 배달부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것이 오늘은 이 작은 보리차 잔의 형태로 놓여 있었다. 2022년 11월 20엿새 날 오전 10시 강남구 청담동 호텔 드 노블 부속 메디컬 센터. 흰 가운을 입은 한정훈이 진료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42살 단정한 외모, 금태 안경.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종이 한 장을 쥐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종이는 강력탐정사무소가 보낸 면담 요청서였다. 진료실은 검고 흰 톤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지 않았다. 흰 벽에는 의사 자격증과 박사 학위 증서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으나 그 가운데 어디에도 그의 사적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진료실 바깥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15분 진료실의 문이 열렸다. 강혁이 한 사람의 환자처럼 평범한 차림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한정훈은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강혁 탐정님, 한정훈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혁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세 사람, 김도훈, 윤상혁, 박정환, 세 분 모두 선생님께서 마지막 처방을 내리셨지요. 한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의사로서 정상적인 처방을 했을 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처방 자체는 완벽하게 적법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지요. 강혁은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2008년의 그 동아리 사진이었다. 한정훈의 손이 사진의 가장자리를 잠시 매만졌다. 그 동작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마치 14년 전에 그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았다. 한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연우 씨를 사랑하십니까? 한정훈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생님께서는 지금 다음번 처방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정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우 씨가 며칠 전 새 남자를 만났습니다. 압구정 본가의 외아들. 40대 초반, 자산 150억 추정. 서연우 씨는 그분과 2번 식사를 했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메디컬 센터의 정기검진을 권유했지요. 그 검진의 담당인은 누구입니까? 한정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강혁은 잠시 침묵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한 선생님, 첫 번째 남편 김도훈 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17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 댁에 맡겨졌지요. 그 큰아버지께서는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작년부터 그 아이의 사립학교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이는 지금 일반 공립학교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한정훈의 얼굴이 더 굳었다. 두 번째 남편 윤상혁 씨에게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72, 외아들이었지요. 윤상혁 씨의 사망 이후 그 어머니께서는 1년이 못 되어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남편 박정환 씨에게는 누이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가평 추모공원에서 서연우 씨를 한시도 떼지 않고 노려보셨던 그분 말입니다. 그 누이께서는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한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의사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한 사람에게서 끊어지면 그 곁에 있던 다른 생명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선생님. 저는 오늘 선생님께서 자수하실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만약 자수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 사망자의 피는 선생님의 손에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다른 무게로 묻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선생님 스스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혁은 진료실의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한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무엇으로든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다른 무엇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끌어안고 계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진료실을 나섰다. 진료실 안에 혼자 남은 한정우는 한참 동안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28배 서연우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안쪽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 옆에서 세 남자의 영정 사진이 천천히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통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의 겉면에는 서연우라는 이름이 그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같은 날 밤 11시 청담동 한복판의 한 고급 빌라. 서연우는 검은 가운을 두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약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거실의 한쪽 벽에는 그녀가 3번의 결혼 동안 모은 그림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박수근의 작은 소품, 김환기의 점화 한 점,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화가의 자화상 한 점. 그 자화상 속의 여자는 묘하게 그녀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서연우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한정훈이었다. 여보세요, 연우야. 왜, 나, 자수하려고 해. 서연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첼로의 저음처럼 깊고 차분했다. 정훈아, 우리가 같이 시작했잖아. 알아. 그러나 여기서 더 가면 우리 둘 다 사람이 아니게 돼. 우리가 언제 사람이었니? 정훈아. 전화 너머에서 한정훈의 숨소리가 무겁게 흘러나왔다. 그는 한참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연우야. 처음에는 그저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김도훈,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알았어. 결혼 후 1년 만에 너한테 손찌검을 했지. 두 번째 사람, 윤상혁. 그 사람이 너 모르게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던 것도 나는 알았어. 세 번째 사람 박정환, 너의 가족을 모욕했지. 너의 부모 묘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러나 도와주는 것과 죽이는 것은 다른 일이었어. 나는 그 경계를 넘어버린 거야. 한 번 넘으니까 두 번째는 쉬웠고 세 번째는 더 쉬웠어. 그게 나는 가장 무서웠어. 점점 쉬워지는 그 감각이 정훈아, 연우야, 자수하면 너한테도 시간이 생겨. 도망갈 시간, 너 정도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는 늘 그랬잖아. 서연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훈아, 나는 도망갈 곳이 없어. 한 번도 없었어. 너는 그걸 알지 않았니? 알아. 그러면 자수해. 너라도 자수해. 미안하다, 연우야.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우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월광 소나타의 제2악장이 아니라 제3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격렬하고 불안하고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그 악장을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한 음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정확함이 그날 밤에 그녀에게서 가장 슬픈 부분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정확한 사람이었다. 사랑할 때도 결혼할 때도 죽일 때도 그리고 지금 무너질 때조차도. 같은 시각 빌라의 정문 밖 검정색 무인 전기차 안에서 강혁과 이에나가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빌라의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가을밤의 공기 속에서 묘하게 슬펐다. 탐정님. 그녀가 도망갈까요? 아니요, 애나 씨.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강혁은 한참 동안 빌라의 노란 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도망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17살에 부모를 잃고 빚더미 위에 혼자 남겨졌을 때부터 그녀는 한 번도 어딘가에 도착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도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는 한정훈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정훈이 자수하면 그녀는 그 자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자신이 쓸어올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한정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작별이에요. 이해나는 강혁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한쪽 눈썹에 옅은 흉터가 비스듬히 그려졌다. 그녀는 이 남자의 이 따뜻함이 때때로 견딜 수 없이 좋았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녀는 늘 자신의 안경알 너머에 가만히 가두어 두었다. 탐정님, 가끔 탐정님께서는 가해자한테 너무 따뜻하세요. 아니에요, 애나 씨. 저는 가해자한테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가해자도 한때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 사실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다음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사라지거든요. 이해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제야 강혁이 왜 형사를 사직하고 탐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의 한 자락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단지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2022년 11월 20일의 날 새벽 5시 4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으로 한정훈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흰 가운이 아닌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한 통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그가 10년 동안 서연우와 주고받은 모든 처방의 기록이 그의 친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청담동 빌라 안에서 서연우는 마지막 곡을 끝내고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닫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강혁의 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강혁 탐정님, 네, 서연우 씨. 이제 데리러 와주세요. 전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1시간 뒤 강혁과 이해나가 빌라 앞에 도착했다. 서연우는 검정 코트를 단정하게 입고 정문 앞에 서 있었다. 화장은 옅었고 진주 귀걸이는 더 이상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2008년의 그 동아리 사진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강혁을 잠시 바라보았다. 강혁 탐정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세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빼앗으신 분은 서연우 씨,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가운데에는 당신 자신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우의 눈에 한순간 무언가가 어렸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혹은 그저 오래된 피로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그녀가 차의 뒷좌석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 연구원님, 네, 강혁 탐정님 옆에 계세요. 끝까지요. 저처럼 늦지 마세요. 이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동의도 부정도 아닌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인사였다. 차가 출발했다. 새벽의 강남대로는 비어 있었고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서연우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얼굴은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그날 새벽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다. 2022년 12월 둘째 날 오후 3시 마포구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 겨울의 첫 햇살이 통유리를 가로질러 사무소 안쪽 깊숙이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강혁은 책상 앞에 앉아 한 부의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서연우의 첫 번째 공판이 잡혔다는 소식이었다. 변호는 국선이었고 그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정우는 자수 감경으로 12년이 구형되었고 서연우는 1심에서 무기가 구형될 예정이었다. 보험사들은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첫 번째 남편 김도훈의 아들에게는 강혁이 사무소의 명의로 사립학교 학비 1년치를 익명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두 번째 남편 윤상혁의 유족은 이미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 따로 지원할 대상이 없었으나
세 번째 남편 박정환의 누이에게는 사무소에서 정신과 치료비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해나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에 단정한 묶음머리, 둥근 안경, 흰 셔츠 차림이었다. 탐정님, 보험사에서 사례금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한정우는 자수감경으로 12년, 서연우는 1심에서 무기를 구형받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정환 씨의 누이께서 사무소로 직접 오셔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뵙도록 합시다. 가장 좋은 차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박사님께 부탁드려서 정신과 치료비 1년치 영수증 제출 양식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네, 탐정님. 이해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런 순간마다 강혁이라는 사람이 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굳이 형사가 되었고 또 왜 탐정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잃은 것을 메우기 위해 쓰는 사람이었다. 강혁은 한참 동안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강물은 가을의 그것보다 더 차갑고 더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해나는 잠시 강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순간부터일 거예요.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었다. 애나 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지요? 네,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끝이 살짝 흔들렸다. 강혁은 그 흔들림을 알아챘다. 그러나 그는 모른 척했다. 다만 그녀의 커피잔 옆에 자신의 손을 아주 가깝게 가져다 놓았을 뿐이었다. 닿을 듯 닿지 않을 듯한 그 거리에서 그것은 두 사람이 12월의 첫 햇살 아래에서 처음으로 허락한 가장 작은 한 발의 거리였다. 그 거리만큼은 어쩌면 이번 겨울 안에 한 뼘 더 줄어들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그것을 서두르지 않기로 말없이 약속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 쪽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의 흰 가운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 자국이 작게 묻어 있었다. 강탐정, 애나, 새 의뢰가 들어왔어. 이번엔 종로 한복판이야. 좀 묘한 사건인데 와서 봐. 나정이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긴장이 어려 있었다. 탐정님, 이번엔 의뢰인이 강혁 탐정님을 지목했어요. 그리고 의뢰인의 성함이 박정환 씨의 누이세요. 강혁과 이해나는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애나 씨. 가시지요, 네, 탐정님.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그 무너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의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결국 햇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 햇빛 아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한 발을 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의 일이었다. 겨울 햇살이 사무소의 거대한 유리창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한 사람의 것처럼 가까이 포개져 있었다.